법전협에서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입니다. 4번 사적 자치 원칙 1. 땅콩집이 났어요. 자, 대법원 2007년 11월 22일 선고 2002도 8626 전원합의체 판결. 자, 여기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붙어 써 있죠? 네, 전원합의체 띄고 판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표준 표기에 맞습니다. 살포시 띄워주시고요. 자, 쟁점. 거래 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공정거래법 3조의 1항 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이게 쟁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여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제가 공정거래법이라고 말했죠? 자, 약칭이 공정거래법입니다. 검색해보시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약칭 공정거래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공정거래법이 무슨 법이냐면 그 1조 보세요. 1조의 목적. 자,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서 자유로운 경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이란 게 왜 이 법을 만들었냐, 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 독과점을 규제하고 부당 공동행위, 즉 까르텔이라고 하죠. 그 부당 공동행위, 즉 까르텔이나 기업 결합, 즉 트러스트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엔타이트러스트, 그 영국식 발음으로는 안티트러스트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자, 반독점법이라고 하죠. 반독점 법인데, 독점에 이제 그 규제하기 위한, 독점에 반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반독점법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죠.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정거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제 풀네임이고요. 자, 대표적인 경제법입니다. 경제법. 독점 자본주의란 말 많이 들어봤죠?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경제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경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조문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헌법입니다.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119조. 자, 그 쭉 있다가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자, 경제 나왔습니다. 반독점법, 엔타이트러스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경제법, 이런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조항이 바로 헌법 119조예요. 헌법 119조 1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남들이 다 뭐래도 이게 기본이에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게 기본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1항. 그런데 2항에서 뭐라고 합니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건데 거기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헌법 119조 1항, 2항의 얘기죠. 원칙 뭡니까? 원칙이 자유예요. 자유. 1항이 자유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이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유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를 자유 방해하면 독과점 하잖아요. 독과점. 까르텔 형성하고 기업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대 복지사회 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규제, 조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 활동은 자유인데 그게 원칙인데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119조 2항이고요. 그렇게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 뭐에 대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법이 바로 그게 경제법입니다. 그게 경제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법이 바로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인 거고요.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대 자본 이거 뭐 하나 만들죠. 이거를 만들어 봅시다. 들어가라? 야. 기본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렇게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서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하고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이렇게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근대 시장경제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대 시장경제 이론. 왜 근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자유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냐? 그렇게 가장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줘야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 시장경제 이론의 그 기초고요. 그 이념이고요. 우리 헌법이요.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질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현재 헌법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입각하게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자유방임 상태에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해버리고 자꾸 그 까르텔 같은 거를 형성하고 뭐 기업 결합을 하고 그래가서 이제 뭐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경제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대기업이 경제력을 집중하고 뭐 까르텔 트러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경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요. 원래는 자유를 극대화하고 다 자유 방임으로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자유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유 방해를 해보니까 몇몇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그 경제를 집중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데,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경제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의도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겪었고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유방임 경쟁보다는 어느 정도는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필요한 그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구도, 그러니까 자유방임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가치인데 이렇게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한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인데 그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한 그 시장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게 경제적인 면에서든 정치적인 그 이념으로서든 그렇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이 그 예정한 것입니다. 헌법이 그걸 정한 거예요. 그냥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자는 일종의 역설적인 거죠. 이렇게 그 규제하는 이유가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방임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그 공정한 경쟁이 안 돼가지고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자는 그 역설적인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분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왈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질서,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헌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원칙, 기본. 자유시장 경제가 원칙인데 사회국가 원리, 이 사회국가 원리,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든 정치든 그런 그 이념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사회국가 원리가 결국은 거기로 통합니다. 이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그러니까 종전에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그 시장 경제, 자유주의가 자유와 평등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 방임을 통해서 자유를 극대화하자고 했다면 수정 자본주의, 그 사회 국가 원리에 입각한 헌법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헌재가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한 경제질서, 자유시장 경제질서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취지예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 자, 시장 경제질서란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원칙, 원리,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죠.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사회주의, 소셜리즘 아니죠. 사회주의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코렉트고요. 이거는 폴스입니다. 틀려요. 자,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주의에 입각했다. 이거 정면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말입니다.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 정도의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해되시죠? 원래 물건 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모여서 이제부터는 다 같이 가격 올리자. 너도 나도. 자, 뭐 기름값 올리자. 치킨값 올리자. 또 뭐 너무 많이 물량 풀면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합심해서 자 판매량 조절하자. 자 이렇게 담합하는 것조차 원래는 자유예요. 원래는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장 경제. 싫으면 사지 마. 싫으면 거래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근로관계도 뭐 시급 얼마로 할지 자유를 맡깁니다. 자 우리 회사 시급 뭐 1,000원, 우리 집 회사 시급 500원. 자 싫어? 싫으면 일하지 마. 우리 회사에서 일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강요했어? 이게 법 철학적으로 말할 때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민법 원리입니다. 시민법 원리. 시민법. 그 시민법이란 게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인정하는 법 체계잖아요. 그 시민법 원리에 따를 때 이제 계약을 할지, 계약 누구랑 할지, 대금을 얼마로 할지, 자, 시급 얼마로 할지, 모든 계약 체결 여부, 뭐 상대방 다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이게 이렇게 그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인정하는 법 체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시민법이 영어로 용어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시빌로라고 합니다. 시빌로. 시민법을 영어로 시빌로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유방임을 하면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 더 어려워지는 모순, 역설이 생기기 때문에 규제하자. 자, 담합 못하게 규제하자. 금지되는 담합을 하면 형사처벌하자. 과징금 부과시키자. 뭐 근로관계에서도 자, 최저임금 두자. 너희들이 아무리 합의해가지고 시급 얼마로 나 오케이, I 오케이, you 오케이. 자 그렇게 시급 얼마로 합의했더라도 시급 뭐 100원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다.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 보장한다. 이렇게 거래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 이게 바로 경제법이고 근로적 거래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이 노동법이죠. 그러니까 경제법이든 노동법이든 원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법철학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바로 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한 사회법 원리예요. 사회법. 그러니까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시민법을 수정하려는 법 체계가 바로 사회법입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소셜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법을 시빌로, 그 사회법을 소셜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용어적으로 다의적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각이랑 접근을 다 그 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기본은 뭡니까? 기본 계약 자유. 기본 계약 자유 프리덤. 계약 체결도 자유고 체결의 자유라고 하죠. 무슨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도 자유롭게 정하고 계약 내용의 자유라고 합니다.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지도 자유고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자, 그게 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잖아요. Freedom of Contract. 컴퓨터를 사든 말든 한 대를 사든 10대를 사든 누구로부터 사든 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를 들어서 마약 매매. 뭐 필로폰
그 히로뽕이라고도 하죠. 자, 필로폰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필로폰 매매 계약 효력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무효예요, 무효. 그런 계약 체결은 다 무효입니다. 자, 민법 103조를 확인해 볼게요. 제 글씨가 어떤 건 파란색으로 쓰고 어떤 건 녹색으로 쓰고 있죠. 오늘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러고 있죠.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걸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103조 보시면 민법 103조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문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법률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단독행위를 잘 모르잖아요. 단독행위는 제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지금은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법률행위 이퀄 계약.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단독행위 여러분 모르니까 정도로 이렇게 계약이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정도로 이해해도 지금으로선 틀림이 없습니다. 자, 사회질서 위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왜? 민법 10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라고 써있지만 계약으로 읽으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안 틀립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단독행위는 그 어떤 의미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민법 103조 왜 만들었습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민법 103조 왜 이 조항을 왜 넣겠어요? 자, 계약 자유가 원칙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건 무효로 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민법 103조 같은 겁니다. 민법 103조가 결국은 우리 민법 체계에 있는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게 만든 조항 중 하나입니다. 뭐 마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마약류 관리법이나 한번 볼까요? 마약류 관리법. 자, 그 정식 명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보통 이제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약류란 말이 있어요. 자, 마약류가 뭐냐면 마약 플러스 향정 플러스 대마입니다. 마약, 향정, 대마. 그 양귀비, 아편, 코카인 요런 게 마약이고요. 써있죠? 마약이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법의 1조는 그 특별법의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란 마약 플러스 향정 플러스 대마. 그렇구나. 그래서 마약류랑 마약은 다른 개념이구나. 일단 그거 아시고.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모르면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양귀비, 아편, 코카인 이런 게 마약이고요. 코케인. 그 위드라고도 하나요? 어쨌든 그리고 향정이 뭐냐면 향정이 이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그 LSD, 엑스터시, 그 메삼페타민, 졸피뎀 요런 게 향정이에요. 그 메삼페타민이 바로 이제 필로폰입니다. 히로뽕. 대마. 대마가 비슷인가요? 아니, 저 사실 그 영어가 이거는 제가 안 피는 거니까 모르죠. 대마가 위든지 그 코케인이 위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것도 비속어니까.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대마가 그 마리화나가 대마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마약 아편, 코카인, 양귀비 이게 마약이고 LSD, 엑스터시 이런 게 향정이고 마리화나가 이제 대마인데요. 참고로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역시 상식적인 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합성대마 같은 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사건들 막 하다 보면 이제 합성대마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이게 그 합성물질이라서 그 대마가 아니라 그 향정에 해당됩니다. 그 합성대마는 향정이에요.
제가 이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뭐 펴보지도 않은 거라서 뭐 번데기 앞에서 졸음 잡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의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근로계약 같은 거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도 시급 얼마로 정하는 다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계약 자유 원칙.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법 원리에 따른 그 현행 노동법이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일정한 근로계약 부분 다 무효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최저임금 생각이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의 목적 일조 있고 쭉쭉 돼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제 6조 최저임금 효력 6조 1항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읽어보시죠. 또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이제 노동기준법인 그 노동기본법인데 그 근로기준법 보시면 이 법은 어쩌고저쩌고 목적 있죠? 쭉 보시면 15조쯤인가요? 15조쯤에 있을 것 같은데. 네, 15조부터 이제 근로계약 시작하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그 근로조건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다. 예를 들어서 그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거 잘 아시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막 이런 거. 그 연장근로는 그 임금을 던져줘야 돼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도 50% 가산. 자,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 가산 이렇게 예를 들면 휴일에 일하게 한다거나 야간에 야근시킨다거나 연장근로 시킨다거나 하면 돈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내가 예를 들면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다면 그 15,000원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첩될 때는 좀 계산하기 좀 복잡한데요. 자, 만약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우리는 그냥 야간도 똑같이 받기로 정했는데 그 근로자도 오케이하고 그 사장도 오케이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자, 그래도 56조 위반이고요. 원칙적으로. 자, 근기법 15조에 따라서 무효입니다. 50% 가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왜? 56조 1항, 2항, 3항 읽어보시고 그 근기법 아까 보신 15조 읽어보시면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5조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합의했어. 나는 그냥 그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똑같이 받을래. 그냥 평일 낮에 근무 시간에 근무한 거랑 똑같이 받을래. 이렇게 합의해도 무효라고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계약 다 자유로 해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법이, 경제법이, 민법이. 당사자들이 우리는 마약 매매하기로 필로폰 상점 같은 거 매매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어. 아무도 협박 안 했다. 다 자발적으로 한 거야. 시급 500원 받기로 했다. 시급 500원 받기로 했어.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어. 명확하게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금지되고 다 무효인 겁니다. 이렇게 무효로 되는 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개별 법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 같은 데서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정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계약 내용을 봤을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서 그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판결 보시기 전에 좀 더 의미 있는 판결 하나를 찾아볼게요. 2017일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돼요. 048. 이 판결 찾아볼게요. 약정금.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정거래법 관련된 건데 자 판시상 1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하고 있거든요.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약정이 반사회 질서로 무효인 경우를 판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하나로 정한 이제 지위 남용 행위를 지위 남용 행위를 이제 당사자 합의해서 그렇게 지위 남용 행위를 하도록 실현하자라는 합의를 했을 때 그게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판례는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는데 언제 무효로 되는지 그 요건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요거를 그냥 막 공부하시기 전에 기초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일단 공정거래법 나왔죠. 불공정 거래행위 나왔죠.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 판결을 분석할 일이 생길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법조문을 보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법조문을 보셔야 돼요. 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뭔가 이거는 여기서 쭉 보셔서 뭐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 행위 이게 데피니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규제하는 법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보자. 23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물론 공정거래법은 이게 나중에 이제 로스쿨에서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법, 뭐 민사소송법 이런 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형법, 형사소송 이런 거는 뭐 아무리 싫어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경제법, 뭐 노동법, 뭐 국제거래법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공정거래법은 이제 경제법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요건 경제법 선택하신 분 아니면 변시 합격을 위해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대략 제도의 틀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보시면 공정거래법이 쭉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제목을 볼게요. 제목 제1장 총칙 제2장 시지사 남용 금지 그리고 제3장이 기업결합 제한하는 거 경제를 집중 억제하고 기업결합 제한하는 거 제4장 제목만 보셔도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독해를 할 수 있는 분이면 뭐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다를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4장 제4장이 아마 부당공동행위일 텐데요. 말도 안 돼. 부당 공동행위가 없다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동행위로? 네, 부당한 공동행위네요. 제4장 부당 공동행위 제한이고 제5장이 불공정 거래행위. 예, 5장이 불공정 거래행위.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2장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너무 입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지사 2장이 시지사 남용 금지 그리고 3장이 기업결합 제한하는 거 4장이 부당 공동행위 제한하는 거 5장이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금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제목만 보셔도 뭐 어떤 제도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장 불공정 거래행위는 이제 23조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다 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결국 여기 있는 1호부터 8호까지 이게 바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 조문을 보지 않은 채 그 판결을 보는 것은 그 판결을 안 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의 조항 요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게 뭐 부당하게 뭐 예를 들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거래 거절하고 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무나 뭐 거래 안 하면 여기 불공정 거래 행위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주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자. 주체. 법에서 항상 주체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업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업자가 하는 이러이러한 행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행정처분이든 형사처벌 조항이든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뭐 그 사람한테 뭐 과징금을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조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호죠.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을 거래하는 건.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을 거래하는 행위. 이게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호에 해당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고 그에 따라서 여러 규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거랑 별개로 여기 해당되면 당연히 뭐 규제 조항이 있겠죠. 이 지금 법을 찾아보시면 이 법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면 여기 해당되는 뭔가 규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별개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계약이 무효로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그 규제 대상인 거랑 그렇게 체결한 계약이 무효인 거는 이제 별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됐을 때 계약이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거래법을 아무리 봐도 이 조항들을 아무리 살펴도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규제를 받겠지만 그런 별개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실현하려는 계약이 무효인지는 공정거래법 조항에는 안 나와 있고 결국은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 계약에 해당돼야지 무효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행위를 하면 무조건 무효냐 그 계약이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 질서 계약 해당해야 무효입니다. 즉 민법 103조 위반이어야지 무효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판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정 거래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그게 2017-29048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하나로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23조 1항 4호라는 말이에요. 그 행위를 실현시키려는 계약, 약정 계약,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이게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인 103조 위반인 경우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판시 사항입니다. 판시 사항은 이제 일종의 그 화제고요. 그 판결 요지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법원의 입장,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자, 공정거래법에서 23조 1항 4호 얘기가 나왔죠. 이러한 남용행위가 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실현시키는 약정, 합의, 컨트랙트,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차이,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가 있을 것. 그리고 그 지위는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는 과도한 부당한 부담을 지워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 그래야지 반사의 질서로 무효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지가 뭡니까? 이 판결 요지는 23조 1항 4호의 그 지위남용 행위, 요게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이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되는 약정이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강제로 차별 사육자 우한 지를 영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 부당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103조란 공정거래법 조항을 대법원이 분석해 봤더니 방금과 같이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뭐 경제법 선택하실 게 아니라면 이 정도로만 기억해도 돼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해당되지만 민법 103조가 정한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로 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 케이스 2017-29048 요 케이스에서는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그 무효로 봤어요. 계약이. 용 판치상 2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렇게 요 사안에서 백화점을 운영한 대규모 소매업자인 갑이, 그리고 납품하는 의류 업체 을, 갑이 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을이 거기에 이제 그 상대방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갑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는 부당을 잃었고 을 회사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계약.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단독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자, 계약을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파일에서 반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민법 103조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판단의 논증 과정에서 이 얘기가 요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요건을 갖춰야지만 민법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 이콜 민법 103조 위반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 일정한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했을 때 민법 103조 위반으로 반사의 질서 그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요. 그 추가적인 요건이 바로 이 지금 음형 부분에 해당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이해되시죠? 관련 판결을 찾아봤고요. 민법 요 지금 2012도 8616 지금 편집판이 4번 요거를 이제 볼 거예요. 2002도 8626 전학 판결. 그 쟁점은 CG사의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되냐는 것인데요. 요것도 이 판단을 할 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판결을 쓰는 사람이다. 이 쟁점에 관해서. 아니면 이 판결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수험생이다. 뭐 변호사다. 검사다. 할 때 이런 쟁점에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거 뭐냐? 바로 조문 확인입니다. 무슨 조문? 정의조항. 공정거래법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걸 검색하시면 되는데 3조 2에 바로 있네요. 자, 시지사는 여기 보시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시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잖아요. 이 1, 2, 3, 4, 5호를 뭐라고 합니까? 남용행위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지사의 남용행위인데요. 시지사 남용행위를 하면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3호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 주체는 뭡니까? 시지사죠? 아까 보셨던 그 불공정 거래행위 그 23조 1항 그 1항에 있는 거 그중에 사호가 거래상시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 거래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때 주체 뭡니까? 주체 사업자였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3조의 2 여기에 있는 그 남용행위의 주체는 바로 시지사입니다. 왜? 조항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중에서도 시지사를 주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법조문에서 그거를 정의하고 있겠죠. 그쵸? 시지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지사로 뭐 추정하는 조항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사실 경제법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 메커니즘이긴 한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 뭐 이걸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변호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이 남용행위의 주체는 시지사예요. 시지사는 2조 7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정의조항에서 디파인을 하고 있고 뭐 읽어보죠. 시지사란 일정 거래 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뭐 상품과 서비스라고 하죠. 그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뭐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그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걸 판단할 때는 점유율, 진입장벽, 그리고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라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A라는 기업의 시지사에 해당되니까 이거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정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아니면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지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프리점션이 뭐냐면 여기 해당되면 그 시지사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시지사라는 게 아니고요. 시지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시지사로 그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이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할 때 내가 이득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판사가 보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얻은 걸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정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쪽에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판사가 예를 들어 그런 추정 조항이 없다. 근데 원고가 나보고 이제 이득을 얻었다고 막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판사가 모르겠으면 이득을 안 본 걸로 처리를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조항이 이러이러한 경우는 내가 이득을 본 걸로 추정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러면 그 경우는 내가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할 책임, 그 burden of proof라고 하거든요. burden of proof가 그 추정 규정이 있으면 원고한테 있다가 피고한테 넘어가고 이런 기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추정 조항이 있으면 결국은 증명할 책임, 증명의 부담이 넘어가게 돼요. 그게 없을 때에 비해서. 그 추정 규정이 만약에 있는데 내가 이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판사가 모르겠다 하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 결론을 내고요. 추정 규정이 만약 없다. 그러면 내가 이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판사가 모르겠다. 알 수 없다 하면 이득을 안 얻은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정 조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시지사 추정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 이런 전제 사실만 확인이 되면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 얘가 시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해도
요 전제 사항만 확인이 되면 시지사로 취급이 된다고요. 근데 그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시지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시지사가 아닌 것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사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사조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이라는 이 사조가 만약에 없는 세상이다. 사조가 만약에 삭제됐다라고 가정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 자체를 이걸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증명 못하면 판사가 보기에 얘가 시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시지사가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이라는 이 추정 조항은 판사가 봤을 때 시지사인지 아닌지 모를 때 어떻게 취급되느냐 하는 그 증명 책임의 문제로 연결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1호, 2호의 요건은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 A이면 B로 추정된다는 것은 추정을 깨면 이제 그 B가 아닌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그 추정을 깨지 못하면 B인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게 추정이 된 상황에서는 B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 B로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추정 조항이 없다 하면 B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모르겠다 하면 B가 아닌 걸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 주의할 것은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해서 추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전제 사실은 B의 효과를 주장한 쪽에서 증명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사실 자체가 증명이 안 됐다. 전제 사실 자체가 판사가 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사가 모르겠다 하면 이 추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이제 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지 자체가 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추정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법 선택하지 않았어도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거나 시지사 4조 보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라거나 하는 이렇게 시지사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고요. 뭐 퍼센트지 이런 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경제법 선택하신 분 아니면 뭐 짐작하셨겠지만 경제학이랑 경제법은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경제학과 사람들이 로스쿨에서 선택법으로 경제법 하면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지사가 남용행위를 한 건 해당되면요. 공정거래법상 여러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남용행위에 해당되냐 아니냐 여기 해당되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대표적으로 시정조치. 자, 공정거래법 5조 볼까요? 시지사가 남용행위하면 공정위가 가격이나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6조. 과징금이 뭐냐면 이게 형사 처벌은 아니거든요. 벌금은 이제 형사 처벌에 해당되는데요. 요건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이라고 해요. 과징금은 형사 처벌은 아닌데 액수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형사 처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제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다 아시죠? FTC 말 그대로 이제 페어 트레이드 하는 위원회죠. FTC. 보통 실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면 입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공정위라고 하고 이제 FTC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제 FSC가 또 있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그래서 뭐 FSC, 뭐 FTC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공정위 이제 FTC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쨌든 이제 요 판례 4를 다시 와서 지금 민법 표준 판례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요것만 뚝 떼놓고 이거 중요 판례니까 공부하세요 하면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 판례니까 뭐 이것만 외워야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한 방법이고요. 결국은 왜 이게 중요 판례이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내가 이해가 돼 있어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1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지른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판례 사안을 보시면요. 이게 2002도 8626 이 판결 이 사안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사안이 뭐냐면 이제 원고가 포스코였어요.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가 요 사건 당시에 그 냉영 강판 시장 그러니까 강판 아시죠? 그 시장에서 당시에 이제 현대 하이스코랑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 근데 현대 하이스코가 포스코한테 이제 코일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요. 포스코가 전혀 공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경쟁 회사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뭐 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포스코가 현대 하이스코의 공급 요청에 대해서 전혀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FTC가 포스코를 이 해당 냉영 강판 시장 코일 시장에서 코일 마켓에서 포스코를 시지사로 보고 이 공급 거절 행위를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까지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FTC의 해석은 FTC가 보기에는 요 행위가 결국은 시지사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즉 남용 행위를 했다라고 본 거죠. 그 조문 확인해 보세요. 그 포스코에서 거기에 이제 불복을 한 겁니다. 그 공정위에서 포스코 상대로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공정위에서 포스코 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포스코 상대로 시정조치, 과징금 이렇게 처분을 내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 쪽에서 이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거 그러니까 불복한다. 이 불복하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이걸 다투면서 불복하면서 원고 누구니까 원고 포스코 피고 FTC 공정위. 자 이게 형사소송이니까 형사소송 크리미널 뭐 케이스 아니죠. 민사소송입니까? 민사소송? 시빌 케이스? 민사소송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사건,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 번호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처음 보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뭘 합니까? 다 알죠? 도 알죠? 민사 다. 형사 도. 네, 세종대왕이 보험을 아주 잘 만드셨기 때문에 자 우가 있습니다. 구, 누, 두. 자 두죠 두. 행정소송은 구, 누, 두입니다. 민사소송 가, 나다 1심, 2심, 3심. 형사소송 고, 노, 도 1심, 2심, 3심. 행정소송 바로 구, 누, 두고요. 이제 두가 바로 대법원 상고심이죠. 1심은 구단 또는 구합이고요. 그러니까 민사가 가단, 가합 있는 건 똑같고 형사가 고단, 고합 있는 건 똑같아요. 1심 구단 또는 구합입니다. 뭐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참고로 이제 구단 사건 잘 없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행정소송법 보시거나
공부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1심은 구단 또는 구합이고 2심은 누, 3심이 두가 되는 것이고요. 자, 행정소송이 뭐냐? 행정소송이 도대체 뭐냐? What is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뭐냐 하면 뭘 봐야 돼요? 행정소송법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보시면 다 필요 없어요. 행정소송법 법전 파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법전에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고 행정소송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이긴 한데 1조의 목적 조항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조 목적.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이걸로 인해서 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걸 구제. 뭘 통해서? 행정청이 어떤 공권력 행사해가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걸 이제 구제하는 건데,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건데 뭘 통해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든 이유가 그때 이 불복한 행정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거기에 적용될 프로시저럴한 사항 등을 정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이 법을 왜 만들었냐? 그러죠?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정의. 자, 정의. definition입니다. definition. 자, 1항 1호에서 처분 등이 뭐냐면, 처분 등이란 처분 플러스 재결인데요. 재결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지금 재결이 뭔지 몰라요. 룰링인데 이거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처분이다 라고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처분 등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재결을 모르기 때문에. 자, 처분만 아시면 돼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으로서의 공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예하를 주장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입니다. 이 처분의 정의예요. 처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결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행정청이라는 거는 이게 처분이 뭐냐? 처분의 주체가 뭐냐? 처분을 내린 주체. 뭐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징금 부과한다. 누가 부과합니까? FTC가 부과했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청입니다. 글씨가 너무 두껍죠? 자, 행정청. FTC가 행정청에 해당되는데, 이 케이스에서 행정청이 도대체 뭐냐면 나중에는 정확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 같은 걸 얘기해요. 공정위는 FTC는 행정청이 될 수 있죠. 공정위가 시정명령 내렸잖아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칙으로서의 공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가 처분이라 한다 했잖아요. 바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게 바로 처분에 해당된다고요. 지금 포스코는 공정위의 공권력 행사, 즉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포스코에서 어떻게 돼? 여러 포스코 변호사야. 포스코 소속 변호사야. 그럼 어떻게 여기 다 절차가 뭐가 있는지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하겠어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항고소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복이라는 것이 항고소송입니다. 자, 봅시다. 3조가 행정소송의 종류, 행소법 3조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번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요. 자, 민중소송, 기관소송 여러분 지금 뭐 주셔도 돼요. 당사자소송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항고소송. 행정청이 처분 등, 여러분 재결을 모르기 때문에 처분 등도 알 수 없습니다. 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뭐 아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생략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처분하면 거기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라고요. 항고소송은 원오브 행정소송인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FTC의 그 시정명령, 뭐 과정 부가 처분에 취소 불복해서 이걸 불복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항고 소송에 해당되고, 그래서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1심이 9, 2심 누, 3심이 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바로 두로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판결을 쭉 보시면 이게 그 원고가 포스코, 그 피고가 그 공정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판결을 찾아보죠.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세요. 8626 찾아보시면 여기 당사자 표시가 있는데, 모든 판결 보면 이제 당사자 표시가 있거든요. 원고 포스코, 피고 FTC. 자, 보조 참가인이라고 되지. 현대 하이스코. 아까 그 포스코한테 콜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공급 못 받은 여기 보조 참가인이라고 돼 있는데, 보참이 그 어떤 개념인가,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서 보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는 하기 힘들지만, 행정소송법에서 보조 참가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어떤 취지인지 대략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소송이 당사가 누굽니까? 원고 누구예요? 원고? 포스코. 피고 누구예요? FTC. 그러면 현대하이스쿨은 당사자입니까? 원고 아니죠? 피고 아니죠? 제3자입니다. 제3자인데 지금 이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그 영향을 받을, 현대하이스코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피고 쪽 도우려고, 그러니까 FTC 쪽을 도우려고 참가를 한 게 바로 현대하이스코의 지위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보조 참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 다 소리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권 같은 걸 보장받습니다. 보조 참가인들이. 그리고 아무나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바로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죠. 이 행정소송의 쟁점은 뭐예요? 쟁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라는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 위법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면 이 처분이 위법하면 누가 이겨요? 이 처분이 위법하면 포스코가 이기는 거고, 위법한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FTC가 이기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 참가한 그 하이스코 쪽에서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 위법한 처분이면 원고 승소, 위법한 처분 아니야 하면 원고 패소 판결 선고하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면접장에서 이렇게 방금 설명한 대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결과 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요거 사조이랑 얘기하면 돼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소송이 취소 소송이잖아요.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 FTC의 처분이 아주 정당해. 위법한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이 이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이 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그러니까 이게 쟁점인 이유가 취소 소송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려면 이게 위법한 처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법할 때 처분을 취소하고요, 위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만약에 if 그 이 사건에서 코일 공급 거절한 행위가 그 시지사의 지위 남용 행위, 시지사의 남용 행위 요건을 요건을 갖췄다. 공정거래법 3조 2 1항 3호가 정한 시지사의 지위 남용 행위 요건을 갖췄다면, 그러면 공정의 처분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것이죠. 아, 시정명령 잘 내렸어. 과징금 잘 부과했어. 이렇게 되니까
if 시시사 남용행위에 해당되면 처분이 정당하고 그 결과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고가 패소하는 결과가 되겠죠. 만약에 if 시사의 남용행위가 아니야, 이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 공정의 처분은 시사 남용행위가 아닌데도 막 시정명령 내리고 이 과징금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하죠. 그러면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쟁점이 되는 것인가? 바로 그런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3조 1항 3호가 정한 시시 남용행위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그러니까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원고 승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이 갈라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과 지남용 해당된 사안인가.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경제법 선택하신 분 아니면 변지 수업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론은 이게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보시죠. 결론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외우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경제법 선택하시는 분도 아닌 이상은. 어쩌고저쩌고 다수 의견, 어쩌고저쩌고. 판결 전문에 있겠죠? 어쩌고저쩌고. 찾아보자. 여러분도 항상 이거를 찾아보세요. 눈으로만 따라오지 말고 손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반대 의견 얘기고요. 여기는 쭉 보시면 자, 결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같은 걸 좀 검토해봤더니 이 사건 거래 거절행위, 그러니까 코드 공급 안 해주겠다고 하는 이게 당시 경쟁 제한에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 있는 행위를 평가해 놨다. 그러니까 부당 거래 거절 행위가 아니라고 본 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승소한 거죠. 이게 다수 의견의 결론이 중간에 있고 반대 의견이 뒤에 있어 좀 결론 찾기가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잘 찾으면 이 얘기가 있는 거야.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원고의 이 사건 거래 거절 행위가 시시사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원심 판결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대법원 판결문 입장에서 원심이니까 제2심 항소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2심에서는 피고 FTC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 3심에서는 포스코가 승소했다는 거를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공정거래법 세세한 부분과 법례는 모르셔도 돼요. 자, 판례 선정 이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시사의 남용행위 유형으로서 거래 거절 행위의 부당성이 사적 자체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판결 요지의 상당 부분은 경제법 선택한 사람 아니면 수업용으로는 모르셔도 됩니다. 일독하면 충분하고요. 이거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어요. 일독하신 다음에는 이 부분 지문의 상당 부분을 그냥 지워버리셔도 수험에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면 이 2002도
366 전합 판결보다 오히려 17-29048 아까 보셨던 그 백화점 거기 납품하는 데랑 판결 봤었잖아요. 그게 수험적으로는 민법 수험적으로는 더 유의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한 걸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 119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원칙이다. 다만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 원리를 일부 수용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 판시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법 철학적으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근대 시민법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 키워드가 다 들어있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법, 노동법 같은 이제 현대 사회법 원리가 이를 보충하고 있다. 민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같은 걸 보장받지만 그 원칙이지만 다만 여러 강행 규정들을 통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고 명시적으로 어떤 경우는 계약을 그냥 무효로 정하고 있고 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위반 계약이라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 하나로 두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면 공정거래법에서 각종 규제를 한다. 뭐 과징금 부과, 뭐 그런 그 시장 명령 그런 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려는 계약이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 언제나 민법 103조 반사질서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인 건 아니다.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103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이 필요한데 이제 뭐 이 케이스에서는 경제력 차이로 사업자가 우월할 것, 우월한 지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한테 부당한 부담을 지를 것 이라는 추가적인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 그게 이제 2017-29048 판결이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시지사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남용행위로 두고 있다. 3조의 2 기억나시죠? 여기에 해당되면 공정거래법에서 각종 규제를 한다.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이런 대표적인 행위들. 이건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에 해당되고 그 행정소송법 2조의 처분 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등이 모르니까 처분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처분에 해당되고 FTC의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이런 게 처분에 해당되고 그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소법 2조, 3조, 4조 보시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판결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법 표준판례 4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